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3명이 오늘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경찰은 의협 전현직 집행부 2명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들은 젊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료 공백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단체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거절당하거나 진료가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 국제 가격이 7만 2천 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172억 원 규모의 기술 개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 메탈 배터리, 리튬 황 배터리 등 유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형 배터리의 소재를 국산화하는 사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 5명 가운데 2명을 불러 조사한 경찰이 오늘 나머지 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김태구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에 앞서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의료계 지도자에 대한 포갑이라며 전공의 후배들의 사직은 자발적이지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겨 대학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9일 노환규 의협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련해서도 소환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실명과 근무지를 언급해 논란이 된 이른바 참의사 리스트. 대한의사협회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사주했다며 협회 도장이 찍힌 공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돼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문이 게시된 커뮤니티 DC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시민단체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3일 만입니다. 허위 공문이라며 선을 그은 의협은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악의가 보인다며 누군지 찾아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공문이 전혀 생성된 적이 없는 공문이라는 걸, 이런 공문을 작성한 적이 없고 이런 지침을 하달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허위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 관련자들 소환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이른바 전공의 지침글 최초 작성자로 특정된 의사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병원을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를 모두 지우고 나오라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불렀던 글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해당 글을 작성한 게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빅5 병원들과도 연대할 방침이어서 교수들의 집단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의료 대란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긴급 총회를 하는 것입니다. 2시간 반 정도 이어진 회의 결과 교수 전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사직서를 내는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일주일 유예 기간을 둔 건데 이 기간에 정부가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3월 18일 기점으로 서울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빅5 가운데 다른 병원 교수들과도 공감대가 쌓인 만큼 이런 결정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 의대와 세브란스 병원의 연세의대 교수들도 이번 주 회의를 열 예정인데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병원 교수들 역시 사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전공에 대한 사법 처리와 대량 학생 휴학이나 유급이 도래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지난주 한 차례 모임을 한 전국 30여 개 의대 교수 대표들은 이번 주 다시 모여 추가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의대생에 대한 유급이 현실화하면 교수들 역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느냐에 따라 의료 공백 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들은 수술과 진료가 줄면서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대와 부산대학교 병원은 이미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는데 다른 병원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사내 소식지에 올라온 비상경영체제 전환 안내문입니다. 전공의 이탈로 신규 환자와 진료가 줄면서 경영 악화 위기에 처했다며 통합병동을 운영하고 무급휴가를 도입하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은 이번 달에만 적자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미루고 병동을 통폐합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결국 비상경영 2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부서 관리비라 해서 중앙지원비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각 부서에다 나가는 게 30%씩 삭감한다든지 병동 통폐합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지 3주 만에 지역을 중심으로 병원들이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형 병원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서울에 있는 이른바 빅5 대형 병원도 전체 의사 인력의 30-40%가 전공의인 만큼 막대한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들은 직원 급여를 주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전공의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경영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에는 의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인천 세브란스와 개정병원 등 전공의 수련을 맡았던 대형 병원들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병원마다 통합병동과 무급휴직 도입 등 고육지책으로 버티고 있지만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할 경우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0곳은 개강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그제까지 의과대학 10곳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며 나머지 30개교는 학사 일정 조정을 통해 개강을 연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 일수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유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개강에 수업 거부가 발생한 학교에는 학생 면담 등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 단체에 대화를 제의했는데 이주호 부총리는 내일까지 연락을 준다면 학사 운영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현재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5,400여 명으로 전국 재학생의 29% 수준입니다. 수업 거부도 이어지면서 대다수 의대는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나섰는데 문제는 3월 개강한 의대는 물론 개강을 미룬 곳도 집단 유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별로 등록금 반환 관련 학칙으로 보면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유급 학교가 나올 수 있고 개강한 의대는 결석 관련 학칙에 따라 4월 중순 무렵부터 유급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학칙이 아니라 법을 최종 시한으로 잡으면 유급 임계점은 좀 더 늦춰집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한 학년도에 30주 이상 수업하면 되기 때문에 방학 없이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최대 7월까지도 미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2000년 의학 분업 파업 때도 의대생들이 2학기 개강인 8월 말부터 수업을 거부해 12월 초에야 수업에 복귀했는데
이후 수업을 몰아해 출석 일수 부족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는 피했습니다.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파업 때도 의대생들이 수업과 국시를 거부해 유급 우려가 컸지만 방학 기간 수업을 진행하고 재시험도 결정돼 대부분 구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구제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제자 보호를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면 당장 의료 공백이 파고까지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업으로는 교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법 측이와 대량 학생 휴학이나 유급이 도래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할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단체 대표에게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3월 13일 18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 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2,000명 원점 재논의를 선결 조건으로 걸고 있어 자칫 대략 유급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미래 산업계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또 보급형 배터리부터 소재와 재활용까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도 전폭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최근 배터리 산업의 최대 화두는 누가 먼저 차세대 기술 개발에 성공하느냐입니다. 전기차 등 여러 전방 산업계의 선택을 받으려면 충전 시간과 용량, 안전성 등에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배터리 업계와 힘을 모아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대대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1,172억 원 규모로 전고차 배터리, 리튬 황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합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낮춰 다양한 산업의 판도를 바꿀 이른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오는 2027년,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는 2030년부터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지원으로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투자에 나서는 건 내수 시장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도 국내 업체가 1위 자리를 빼앗기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업체들도 일단 LFP를 많이 쓰게 됐으니까 중국이 만드는 것보다는 싸게는 못 만들더라도 보다 더 이제 좋은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LFP 쪽으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정부는 차세대 배터리뿐 아니라 보급형 시장에서도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또 앞으로 민관이 주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배터리 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역사상 고점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비트코인 탓에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상 최고점을 찍은 비트코인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가격 조정이 시작된 거라는 관측과 더 오를 거라는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분명한 건 다시 붐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그 배경에는 지난 1월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시작된 기관 투자자 유입이 있습니다. 현물 ETF 나오고 난 다음 거의 10조 원 가까운 돈이 유입됐고요. 넘는 돈이. 여기에다가 4월 반감기 있죠. 또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이제 약세까지 호재가 많지만 덩달아 국내 투자자 수요도 뜨겁습니다. 대표적인 과열 지표인 김치 프리미엄은 5%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 전쟁에 나서는 이유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중개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던 정부와 여당도 관련 논의 가능성은 이젠 열어놨습니다. 하반기쯤에 어차피 지금 가상자산 2차 입법이 논의가 돼야 될 것들이 이제 국회가 새로 열리게 되면 그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자면 하반기쯤에 공론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의의 물꼬가 트이면 업계의 움직임은 발빠르게 이뤄질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오는 5월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마저 현물 ETF 승인을 받게 될 경우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이후에 금융당국이 현물 ETF 도입의 필요성이나 기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승인이 되면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중에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거래량만으로 봤을 때도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만큼 당국의 허용만 나오면 앞다퉈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전기 영화인 오펜하이머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연출한 오펜하이머는 작품상 등 7관왕을 차지하면서 올해 시상식 최다 수상작이 됐습니다. 덩케르크와 인터스텔라, 인셉션 등 유수의 작품들을 연출했지만 아카데미 감독상과는 인연이 없었던 놀란 감독은 이번에 처음으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나무주연상은 오펜하이머를 연기한 킬리언 머피에게, 나무조연상은 스트로스 역을 연기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게 돌아갔습니다. 자사는 물론 숙박 제공자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자사의 신원 정보와 펜션 등 숙박 제공자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공자가 작성한 대로만 올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대해 향후 금지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대상이지만 자사 정보는 뒤늦게라도 스스로 게재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중개 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충실하게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년간의 준비 끝에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프로야구 ABS 자동투구 판정 시스템이 시범 경기에서 큰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년 만에 국내 리그에 복귀해 흥행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류현진에게는 과연 이 로봇 심판이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김상익 기자입니다. KBO가 발표한 지난해 심판의 스트라이크 볼 판정 정확도는 91.3%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지만 결국 평균 166번의 판정 가운데 기계와 불일치했던 판정도 경기당 14.4회나 됐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판정하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불만과 여러 논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왔고 저희는 그 부분을 이제 최소화하고 기계와 인간의 판단이 실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로봇 심판이 처음 적용됐던 7일 하나의 청백전부터 확인됐습니다. 1회 초 류현진이 문현민을 상대로 던진 낮은 공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습니다. 반면 1회 말 문동주가 거의 같은 위치로 김인환에게 던졌던 낮은 공에는 심판의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육안으로는 스트라이크, 볼을 구분하기 어려운 두 공을 AI는 정확히 구분해낸 겁니다. 7회 말 자완 이충호의 이 절묘한 투구도 타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ABS 시스템이 역시 처음인 유현진에게는 어떻게 작용할까? 넓게 느껴지진 않았고요. 그냥 스트라이크 받을 만한 공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변화구를 갖고 있고 좌우 로케이션이 좋은 류현진에게는 전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퓨처스에서 했던 ABS 좌우 폭은 홈베이스 기준이었는데 우리가 올 시즌 1군에서 하는 좌우 폭은 양쪽에 2cm를 늘려놨기 때문에 4cm가 늘어난 거거든요. 류현진 선수에게는 상당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BS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던 일부 선수와 지도자들도 일관성 있는 판정에 더 이상 불만을 드러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실시하는 자동투구 판정 시스템은 여전히 기계적 오류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불신이 팽배했던 한국 야구 문화에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문제를 거래한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교사와 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해 수사 요청을 했는데 이 중에는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관련자들도 포함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A교사는 지난 2018년부터 사교육 업체에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주고 금품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이듬해 6월부터는 배우자가 아예 출판업체를 세워 책을 팔았습니다. 문제는 현직 교사 35명이 만들었는데 EBS 교재나 모의평가 출제를 위해 합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18억 9천만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EBS 교재 출간 전에 파일을 빼돌려 변형 문항을 제작해 학원 강사에 판 교사는 8,000개 넘는 문제를 건네고 6억 원 가까이 챙겼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가외돈을 벌면서 이 문제를 자기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교사 복무 행위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교감도 동문 선후배와 함께 문제 제작팀을 꾸려 학원 등에 내다 팔았습니다. 보통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소통했고 일부는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판박이 지문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관련자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수능에 유명 일타 강사가 낸 지문이 그대로 나와 논란이 불거진 건데 한 대학 교수가 출간을 앞둔 EBS 교재를 감수하면서 봤던 문제를 수능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타 강사는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사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로 발간했는데 구체적인 유착 관계는 확인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일 처리를 부당하게 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이 부실했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또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이후 EBS가 평가원에 연락해 대학 교수가 출간 전 지문을 무단 활용한 사실을 전달했는데도 평가원은 이를 덮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정확한 유착 관계 확인을 위해 혐의가 확인된 교사와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인 27명이 현직 교사이고 23명이 강사와 학원 관계자입니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2024년 2월 7일 등 3차례에 걸쳐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 방해, 배임수 증제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5천만 원 넘게 금품을 챙긴 교사로 제한한 것이 이 정도이고 그 이하 금액을 포함하면 현재 200명 넘는 인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올 시즌 국내 프로야구는 세계 최초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이른바 ABS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 경기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정확한 판정으로 합격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부 경기에서 시스템 오류로 판정이 내려지지 않아 경기가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했는데요. 볼 판정 시비로 인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히 도입한 제도인 만큼 오는 23일 시즌 개막 전까지 미흡한 부분이 깔끔히 해결되길 기대해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